예, 화, 수, 목 3일은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평론가님. 네, 반갑습니다. 예, 자, 홍콩 얘기 이제 시작을 해보죠. 람 행정장관이 송환법을 철회를 공식 발표를 했다. 사실은 이거는 행정장관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결국 중국 지도부가 결정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캐리람 행정장관도 친중파인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런 면은 있을 겁니다. 뭐 단지 중국에서 시켜서 했다기보다는 캐리람 장관 본인도 많은 고충을 또 토로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또 어느 정도 건의를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요. 이제 예, 말씀하시죠. 일단은 이제 좀 전망을 하자면 이 송환법이 철회된다고 할 수 있는데 시위대 요구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크게 5대 다섯 요구사항이 가지죠. 있고요. 예. 네, 이 송환법 철회 외에도 이 시위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그리고 시위대에 대한 폭도 규정 철회, 예. 그리고 시위대의 그 체포된 잡혀간 시위대. 예. 시민들을 다 예. 석방할 것, 불기소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장관 직선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5대 조건 중에 얼마나 더 들어줄 수 있을지도 미지수거니와 특히 다섯 번째 행정장관 직선제, 중국에서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시위대 구호 내용이 뭐냐면 5대 요구사항을 외치면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시위대가 어제 송환법 철회 발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위를 계속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5대 요구 중에서 추가로 얼마가 더 수용되느냐에 따라서 변화의 가능성이 없진 않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죠. 이 송환법 철회 갖고는 시위대를 진정시킬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아주 또 낙관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게 5개 중에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시위가 발생한 원인 부분이 일단 해소가 어느 정도 된 거기 때문에 일단은 협상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심천, 그러니까 홍콩의 30분 거리 심천에 이제 진압부대에서 맨날 훈련하는 모습 보여주고 뭐 이런 거 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강제 진압을 할 수 있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여론전을 펼쳐왔던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강제 진압에 대한 부담이 컸었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 5.18 광주 민주화 항쟁 이후에 더 이상은 그 정권이 국민들을 학살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7년에 6월 항쟁에 일단의 성공이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중국 역사에서 봤을 때 89년에 테난먼 항쟁, 그렇죠. 그 학살 이후에 또 학살이라든지 강경 진압이 가능할 것인가? 예, 그것은 차마 중국도 그 선을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나 현재와 같은 세계화 시대에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홍콩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절대 그 선을 넘어갈 수 없다. 중국도 현재 중국식 자본주의의 독특한 성격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까지 발생을 했지만 중국 역시도 세계 체제에 편입되어 있는, 확실하게 편입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과거의 냉전 질서의 중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테난먼 학살도 그나마 89년 정도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중국이 어떤 강경 진압에 뛰어들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겠고요. 거기 선에 도달하기 전에 뭐 좀 일종의 시위 비슷한 그런 군사적 제스처를 취했다. 그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강경 진압은 저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또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찾아본다면 트럼프의 한마디도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이걸 이제 미중 무역 갈등과 연계를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중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좀 활용한 면도 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하고 좀 겨루고 싸워 나가려면은 제3자 입장에 있는 여러 국가들, 특히 EU라든지 이쪽하고도 연계가 될 필요가 있는데 EU 입장에서는 인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한EU FTA 여파로 한국도 그 ILO 협약 이거를 비준하라는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듯이 인권이 외교에 굉장히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중국은 그 한도를 넘어갈 수 없다. 이것은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89년도가 30년 전 상황이란 지금은 중국이 글로벌 사회에서 어떤 위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겠네요. 시위대 5대 요구사항 말씀하셨던 대로 강제송환법 철회 이거는 이제 됐고요. 경찰의 강경 진압을 독립적으로 조사해달라.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한 걸 철회해달라. 체포 시위대 조건 없는 석방과 불기소. 그다음에 이제 행정장관 직선제. 이 5가지 사안을 놓고 보면 하나는 빼니까 4개가 남은 거죠.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장관 직선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국 지도부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럼 이 시위대가 계속해서 시위를 하겠다라는 거는
5가지를 다 얻겠다라는 것보다는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이제 더 뭐 3개 이상을 얻어내겠다 네. 이런 어떤 협상 전략 차원에서 좀 봐도 되겠군요.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5개 다 얻어야 된다라는 게 본심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시위대 내에서도 좀 스펙트럼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혹은 갈등의 씨앗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수용할 그렇죠. 것이며 예. 양보할 것이냐. 근데 저는 5대 요구 사항 그 자체보다도 더 주목할 만한 것은 홍콩 시민들은 민주주의 그 자체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시위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거나 혹은 시위 좀 했다고 잡아가지 말라 그 이상의 수준의 것을 요구하고 있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5대 요구 사항은 민주주의에 대한 그리고 중국식 그러네요. 체제에 대한 거부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갖고 있는 생각에서 연유되어서 나온 거지 그냥 5대 요구 사항만 보고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쉽게 홍콩 시민들이 유혈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방 이렇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다. 사실은 이것이죠. 송환법 자체가 범죄자들을 중국으로 무조건 강제 송환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네.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이제 문제된 사람을 이제 국내, 그렇죠, 홍콩으로 이제 데리고 올 때 뭐 이런 때도 필요한 게 이제 송환법인데 이제 이걸 이제 중국으로 이제 강제 송환해서 이제 이를테면 홍콩 내에서 반중국 인사들 뭐 그런 식으로 악용하지 않겠냐는 우려 때문에 컸던 건데. 지금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2014년도에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그때 80일 가까이 79일 동안 시위를 했던 게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일종의 이른바 우산 혁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결국 홍콩 시민들의 생각은 네. 우리를 예전에 영국령에 있을 때처럼 민주주의 이 국가에 살 수 있도록 해달라 네. 이거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본질은. 그렇습니다. 5년 전에 우리가 해봤는데 잘 안 돼가지고 조금 요구사항을 후퇴시켰다 이런 정서가 아니에요. 그대로 가고 있고 오히려 더 불만은 커졌다.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체제적인 어떤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5대 요구사항에서 앞에 뭐 행정장관 직선제를 제외한 시위대에 대한 처우 부분 이 부분만 개선한다고 해서 그러니까요. 홍콩 시민들이 그냥 우리는 중국의 품 안에 안 끼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중국 지도부가 차제에 소위 말하는 이제 일국 양제 체제, 일국 이제 체제는 유지를 하려면 뭔가 좀 홍콩 시민들한테 좀 쥐어줘야 되는 거 민주적인 어떤 부분이라든가 중국 정부의 어떤 그런 어떤 압박이나 뭐 이런 네. 어떤 부분에서 좀 뭔가 쥐어주지 않으면 이게 일상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 점에서 중국 공산당이라든지 집권 세력이 과연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이요. 결국 홍콩 시민들에게 공을 넘길 수 없고 그러니까요. 공은 중국 공산당이나 집권 세력에게 왔다라는 것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예, 사실 뭐 우리도 뭐 얼마나 많은 그런 희생을 감수하면서 민주화를 얻었습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서 이번에 홍콩 시민들이 시위를 할 때도 우리 쪽에서 SNS 같은 걸 통해서 뭐 지지도 많이 하고 우리 국민들한테 한국 사람들한테 고맙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군요. 특히 뭐 현재 취재하고 있는 우리 한국 취재 기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네. 인터뷰도 해주고 그랬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 있고 홍콩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보죠. 얼마 전에 람 행정장관이 이제 송환법 철회 발표하기 전이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면 사퇴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그런 녹취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송환법이 철회가 됐다.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100% 중국 지도부의 결정이다라는 게 아니라고 본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람 장관은 이제 뭐 경질이 되든 물러나든 뭔가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도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캐리 람 장관을 통해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양측이 어느 정도 절충안을 찾을 수 있다면 그의 존재 가치는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 계속 있겠죠. 하지만 오히려 저 사람 때문에 양쪽에서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예. 그것은 인적인 교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중국 입장에서도 람 장관한테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렇죠. 아니 좀 그 불만을 좀 누그러뜨리든지 그러니까요. 제압을 하든지 네, 확실하게 네, 했었어야 네,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이렇게 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옛날에 이제 좀 약간 독재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일부 국민들이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서 물태우 대통령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국 입장에서는 뭐 물남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시위대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 좀 온건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예. 굉장히 자리 자체는 위태로워졌고 예. 어쩌면 캐리람 장관은 앞으로 이 사태에서 중요한 변수가 아니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그 시위대 5대 요구사항 중에 두 번째가 경찰의 강경진압 독립적 조사하겠다라는 거 보면, 사실 그거는 람 장관이 허락을 하지 않았으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네. 중간에서 양측을 조율하는 그런 어떤 위치를 가져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자, 우리 쪽 얘기를 좀 들어와 보겠습니다.
한국당 지도부가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해서 경찰의 소환 요구를 계속 불응하고 있다는 얘기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강제로 수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고 그런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사람이 황교안 전 대표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현직 의원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이나 현직 의원들 같은 경우는 뭐 불체포 특권도 있고 하니까 뭐 그렇다고 치는데 왜 황교안 대표는 이렇게 뭐 소환에 응하지도 않았는데 뭐 강제로 이렇게 뭐 체포하거나 이러지도 않느냐 이런 식의 여론도 좀 당연히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패스트트랙 때 저 충돌을 지휘한 것은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였죠. 그리고 그중에 황교안 대표는 원내 인사가 아닙니다. 불체포 특권이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없는 그런 상황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자신은 불체포 특권이 없으니까 알아서 수사를 받겠다,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나오면 뭐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될 테니까 일단 나가지 않고 보는 것인데 그래서 황교안 대표한테까지도 계속 이제 조사에 올가미가 되어 들어온다면 끝까지 어떤 선택을 할지는 그것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그렇게 간단하게 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사실 이번에 이제 조국 정국에서도 이제 한국당이 여러 가지로 좀 국민들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졌다 이런 지적도 분명히 있다 보니까 뭔가 좀 그런 것들을 좀 반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카드로 경찰에 가서 이렇게 소환돼서 가서 조사받고 하는 그런 모습을 오히려 보여주는 게 우리는 이제 법에 대해서 이제 잘 따르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면서 오히려 좀 뭔가 반전 카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데서라도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요. 근데 문제는 패스트트랙 자체가 글렀고 우리는 그래서 투쟁했고 문제가 없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자유한국당의 일관된 입장이었거든요. 이제 와서 특별한 다른 계기 없이 경찰에 출석을 하게 되면 백기를 드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패스트트랙 조사가 시작될 때 일단은 우리가 뭐 고발 당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부르기 때문에 나가겠다. 우리는 죄가 없지만 당당하게 출석하겠다라고 그때부터 임했으면 지금의 딜레마는 없었을 거예요. 그 시기를 놓쳐버린 그러네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제가 뭐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얘기한 바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리더십이 아직도 공고하게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꺼냈다가 그냥 경찰에는 순순히 출석합시다. 의원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오히려 입지가 흔들리는 그런 것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처지거든요. 지도부가 좀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내부 구조를 보면은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먼저 이렇게 하자. 좀 전향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기가 대단히 어려워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조국 정부에서도 보면은 글쎄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뭐 홍준표 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그 일부 당내 의원들한테 그렇게 뭐 다 빼줄 거면은 사퇴하라라는 식의 요구도 좀 계속 받고 있는 거 압박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딱 틀어지고 원내대표가 이렇게 합의했으면 사실 이제 그게 바로 먹혀야 되는 건데 법사위에서 뭐 여상규 위원장이나 비롯해서 그 법사위 소속에 있는 한국당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당 의원들까지도 이제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거 보면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안 들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 내에서 실권을 쥐고 있지 않은 의원들은 좀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오히려? 의견이 당론으로 직결되지도 않거니와 지도부가 잘못한 것만 계속 지적해도 남는 장사 혹은 믿지지는 않는 장사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당의 진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은 채로 좀 편하게 얘기하는 것이 결코 그 집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또 현실인데 어쨌든 이제 그 지도부의 입지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치는 것이 오히려 정치인으로서는 남는 행위가 되는 그것이 자유한국당의 현실이죠.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어떤 선택의 뭐 범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럼 굉장히 이게 좁겠군요. 네, 안 그래도 좁은데 시기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더 좁아지는 것이고요. 나중에는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로에 또 서게 된다면 그때는 선택을 안 해도 위기가 될 것이고 해도 빈축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특히 뭐 야당에 더군다나 제1야당이니까 제1야당의 대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 공천권 행사할 때도 뭔가 힘을 쓸 거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자기 사람을 많이 심고 그러는 다음에 결국 이제 나중에 대선 갔을 땐 대선 후보로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선임 옹립이 된다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이제 선출이 되고 뭐 이런 과정을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황교안 대표가 과연 그런 기존의 수순을 밟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뭔가 좀 부족한 면들이 좀 있네요. 확실한 뭐 이런 것들이 좀 약하네요. 사실 황교안 대표가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공고하게 다지기 위해서는 총선을 앞두고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됩니다.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황교안 대표도 그 이후에 미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졌는데 당 내에서 졌지만 잘 싸웠다. 젖잘싸 이러면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다. 이렇게 나올리는 만무합니다. 지금 상황 보면 더 그렇습니다. 네, 총선 이튿날부터 바로 이제 그 자리를 노리고 있던 야당 내의 야당 인사들이 튀어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황교안 대표가 어느 정도의 손실이라든지 당내의 비난 여론을 감수하고 모진 선택들을 해서 글쎄요. 당을 억지로라도 잡아 끌고 이끌어 나가는 그 리더십이 필요할 때인데 글쎄요, 한 연말쯤 돼가지고 계속 안 되겠다 싶으면 그런 수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지켜볼 만한 일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리더십이 발현되고 있지 않죠. 그러면 거꾸로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그런 리더십을 끌어낼 만한 이런 행동들을 안 보여주는 걸까요? 못 보여주는 거니까 안 보여주는 겁니까? 일단은 당내 여러 계파들이 있는데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전폭적으로 좀 힘을 실어주자 이런 공감대가 있어야 됩니다. 설령 나한테 좀 불리하더라도 예를 들면 예전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름 바꾸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옹립을 했죠. 그리고 김 비대위원장이 당내에서 논란이 될 만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문재인 전 대표 당시 기준으로 전 대표를 포함해서 당원들이 일단 밀어주자. 여기선 들리면 안 된다. 이 위기의식과 절박감이 있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를 보면 개파라는 것이 허울로 존재하면서 또 황교안 대표가 친박 비박을 다 아울러서 가야 되는 부담을 일단 안겨줬고요. 그 상황에서 의원들은 각각의 어떤 재선 가능성이라든지 그렇죠. 여기에 좀 골몰해 있는 그렇죠. 모습을 보이면서 황교안 대표 리더십에는 정작 힘이 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꾸 요즘에 좀 이렇게 강성 발언해서 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군요. 총선을 앞둔 어떤 그런 뭔가 좀 이렇게 튀어 보이려는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들도.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제 진압도 불사하겠다던 중국 지도부와 홍콩 당국이 한 발 물러선 배경이 궁금해집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역시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홍콩 행정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홍콩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간 달러 자금이 대략 한 1,000억 달러에 달합니다. 홍콩 거래소만 해도 올 1분기에만 3조 달러가 거래가 되면서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중국 지도부가 홍콩 시유를 강제 진압을 했다면 글로벌 금융 중심지인 홍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 자금 유입이 중단되는 건 물론이고 홍콩과 중국에 투자돼 있던 외화 자금의 대거 유출도 불가피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은 정치가 경제를 흔든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 왔습니다만 지금은 현재는 경제가 정치를 흔들고 영향을 미치는 세상입니다. 확실히 세상이 변한 것 같습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